그 오늘 이야기는 이제 제가 이제 친절한 한국사라는 책을 쓰게 돼서 이제 계기가 됐는데, 친절한 한국사에서 이제 여러 주제를 다루는데 그 중에 이제 여성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 잘 아시다시피 여성이란 주제가 최근에 굉장히 뜨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논쟁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오늘은 사회과학적 이야기는 아니고 과거사를 좀 보는 건데, 어쨌건 중요한 건 이제 그 역사 속의 여성들인 역사의 절반인데 그동안 이야기를 안 해왔더라면 최근 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게 된 거여서 그런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지에 그냥 이 PPT에 나오는 그 요 8명은 그 이제 유명하죠. 서대문 연구소 역사관에 가면 그 유관순 여사가 이제 그곳에서 공문당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함께 했었던 그 잡혀와서 같은 여옥사에 갇혀 있었던 분 모습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다뤄진 영화 같은 걸 보게 되면 유관순 열사가 굉장히 멋있게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그냥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조연같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각자가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었고, 각자가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명이 좀 유명해지면서 다른 분들이 이제 조금 가려지는 그런 경향은 좀 아쉽다. 그래도 어떤 저기 서울 서대문 연구소 역사관 기회 되셔서 오시면 그 여옥사를 이제 재현해놨거든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 이 8분과 관련된 이렇게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표지에 뭘 꾸밀까 하다가 하나 갖고 와봤고요. 저 심의환이고요. 네. 저에 대한 모습 얘기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네네. 얘기를 하면 우리 역사에서 여성이란 존재가 언제 처음 등장하게 되냐면,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국제보상운동 때 여성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성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여성의 입장에서 내가 여성이지만 역사 속에서 이런 활동을 합니다 라는 첫 장면으로 등장했던 게 국제보상운동이에요. 국제보상운동은 1907년에 나라빚을 갚겠다라는 목표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재산을 모아서 대한제국이 졌었던 빚 1,300만 원을 갚으려고 모았었던 모금운동인데, 이 운동 당시에 여기 이제 이건 그 국제보상운동 전시관에 나온 마네킹 사진인데, 이렇게 여성들이 자기의 해물이라든지 돌반지 같은 것들을 모아서 이제 모금운동을 하게 된 거죠. 이게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 있는 모습은 뭐냐면, 우리 역사에서는 여성의 모습이 서양과 좀 다르게, 서양에서는 여성들이 차별받는 존재로 지내다가 나에게 투표권을 달라, 나에게 정치적 권리를 달라, 이렇게 시작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시작을 한 게 아니고요. 여성들이 나도 민족을 살려보겠다, 나도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서양은 이제 좀 여성들의 참정권, 정치적 권리를 얻으려는 투쟁으로 시작이 됐다면,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는 민족운동의 한 차원으로 여성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초기 여성들이 교육을 받거나 여성들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견 개방적이었어요. 왜냐면 나라가 존방에 휩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손이라도 모자르니까 여성들이 이렇게 들고 나와서 스스로 배우고 노력하는 걸 좋게 봤죠. 대신에 그만큼 뭐라고 할 수 있죠? 배운 엘리트 여성들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좀 좋은 태도였지만 여성 전반에 대한 이해는 또 굉장히 부족했었던 그런 모습이 하나 있다라는 거고요. 시작부터 심각해지는데 이게 시간 1시간밖에 안 되기도 하고요. 오늘 주제가 그렇게 밝은 부분이 별로 없어서 계속 이런 긴장된 상태로 이야기를 가야 될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되게 좋은 장점은 2019년 3.1운동 100주년 때 그 시점에 이제 역사에 대한 이해를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 시점에 여성 독립운동가 이야기들이 많이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여성 독립운동가들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런 이제 최초의 여성 의병장이다라고 해서 윤희순이라는 사람이 나름 조명이 좀 됐습니다. 이게 살짝 엉덩이 막힌 느낌. 그래서 그래서 보면 이 윤희순이 이제 여성 의병장으로서 남자만 일본과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굉장히 큰 활약을 해다더라 하면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우리가 이제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할 거리가 생겨요. 뭐가 생기냐면, 여성 의병장 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자도 남자랑 동등하게 우리 민족의 위기 앞에서 싸웠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약간 복잡해지는 게 뭐냐면 윤희수는 이 밑에 써있지만 여기 이제 화서학파 유인석의 조카 유재원의 아내라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뒷말에 써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화서학파는 위정척사파, 그러니까 조선 내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그래서 성리학적인 전통을 지키면서 외세를 배척했던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양 세력이 온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서양 세력의 문화를 배척하는 집단인데 그 집안의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의병으로 그러니까 실제 말을 타거나 칼싸움을 했던 건 아니고 의병가를 짓거나 선전 활동을 했었던 사람인데 이 활동을 했던 건 뭐냐면 이분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당당한 여성으로서 나도 민족을 위해 싸우겠소 라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편은 어떤 측면을 갖고 있냐면 조선의 성리학적인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를 내면화시켜서 이 조선의 이런 어떤 그 유교 문화를 계속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서양과 싸우려고 나온 사람인 거예요. 약간 느낌적인 느낌? 얘들아 좀 어렵지. 근데 이게 어른들이 많아. 그래서 약간 이게 눈높이가 이제 뭐 대충 이런 진지한 분위기를 듣다 보면 나중에 완전 확 느낄 때가 있어. 양해 좀 할게요. 어쩔 수가 없어. 아무튼 근데 제 말 제가 이해되시죠? 이게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점을 맞이해서 야 여자들도 역사 속에 싸웠어. 우리 여자 무시하지 마. 이런 건 이제 사회적 아젠다인데 시대는 목이 메이네요. 이게 어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대는 간단하지 않은 게 뭐냐면 오히려 우리 역사에 최초로 등장했었던 여성은 아주 전통적인 봉건적 질서를 지키는 어디 남녀가 내외해야지라든지 성리학적인 걸 지켜야 이런 여성이 역사에 먼저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측면에서 사실은 쉽게 보는 것과 역사의 주제를 직접 마주했을 때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고민스러운 것보다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생각해 볼 만한 지점들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게 사실은 이게 이제 보세요. 2018년 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 최초의 여성 인권선언문 여권통문 발표 120주년 기념행사를 한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포스터가 매우 못마땅한 게 여기 보이는 여성 그림들이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그쵸? 이게 그 시대의 시대성을 반영한 그림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좀 아주 러프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좀 너무나 여성에게 부장하게만 그리려고 하는 전혀 여성적 관점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느낌 되지 않아요 솔직히? 저는 사실 이걸 보고 좀 되게 불쾌했었어요. 근데 일부러 가져온 건데 우리 역사에서 여성들이 그냥 민족운동이 아니라 차별받는 여성으로서 내가 차별받는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 존재다 라고 선언했던 게 이제 찬양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요. 나오듯이 1898년 연주냐면 독립협회가 막 그 민족운동 할 때인데 그때 찬양회의 그 독립협회 자매단체였던 찬양회인데 서울 북촌 양반, 그러니까 전국의 양반들이 많지만 어찌됐건 조선시대 때도 북촌의 양반들이 최고 양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쪽이 이제 지식 수준이 높으니까 거기에 양반 부인들 300여 명이 모여서 여권선언문을 발표했는데 보면 이제 이목구비와 사지 오간 육체에 남녀가 다름이 있는가? 남녀 다 똑같다. 그리고 어찌해서 사나이가 남자가 벌어주는 것만 앉아서 평생을 깊은 골방에 갇혀 남의 전제,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지배만 받으려냐? 우리도 당당하게 권리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사실은 당연한 이야기, 전혀 부담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찬양회가 발표를 했었을 때 당시에 일본과 치열하게 맞싸우면서 어떤 독립운동을 하던 민족 언론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밑에 나오는 황성신문, 제국신문 같은 신문사들인데 보시면 황성신문에선 이 찬양회 발표를 보고 야 놀랍고 신기하다. 그리고 제국신문이 희한하다. 이게 뭔 얘기냐면 얘네 뭐하는 짓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여성들이 이런 주장을 보고 오 대단해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야 얘네들 혹은 저 진짜 신기한 소리 하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당시에 가장 선진적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독립협회를 만들고 일본이나 러시아 이권 침략과 싸우고 있는 그런 조선사회 내에서 가장 선구적인 사람들조차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찾겠다고 얘기했었을 때 욕하긴 그렇고
참, 뭐 이런 거 있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니까 표정들이 나쁘게 들으실 필요 없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 있었던 사건인 거고, 그거를 기념한다고 2018년에 기념행사를 했는데 이런 포스터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아쉬운 거죠?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런 것들이 우리 역사에서 여성이란 이야기라면 처음 등장하는 측면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뽑아서 얘기할게요. 우리 역사에서 이제 가장 큰 여성의 역사를 이야기할 땐 기독교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건 뭐 종교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여튼간에 이런 거죠. 유교적인 패러다임, 유교적인 정신세계가 한계에 도달했었을 때 결국 이제 기독교, 개신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많은 미국 문화가 영향을 주게 되는 건데, 가장 인상적인 건 뭐냐면 이제 이화학당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명 명문대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리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여성 선교사가 와서 여성이 직업을 갖고 남녀가 동등하게 행동하면서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그 행위, 그게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3.1운동 당시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여학생들이 엄청 나왔다는 얘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조선이 망한 지 10년 만에 3.1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운동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게 공교롭게도 이런 학당의 여학생들이었다는 것은 이것이 미치는 사회적 파괴 효과가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사실은 구국운동적 차원에서 여성 교육, 여성 인재, 여성 엘리트들을 키운다라는 의미는 아주 이른 시점부터 등장했다고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했었던 사람 중에서 가장 저명한 인물이라고 꼽는 게 유관순 열사는 아니에요. 유관순 열사는 해방 이후에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관순 열사랑 비슷한 시점에 3.1운동을 했었던 사람 중에 이해주란 여성이 있는데, 이해주란 여성도 굉장히 당찬 여성인데, 그 여성이 막 그 공판장에서 막 열렬히 연설을 하는데, 그 당시에 3.1운동에 잡혀갔었던 여성을 취재하기 위해서 동아일보 기자들이 왔었고, 동아일보 사장이었었던 김성수, 고려대학교 세운 사람 있죠. 김성수가 참관을 하러 왔다가 이해주란 여성의 변론을 보고 반해요. 때마침 이제 아내가 죽고 사별을 해서 혼자 있었던 상태에서 완전히 뻑간단 말이에요. 뿅가 하여튼 반해요. 반해가지고 이제 그 이해주가 출소를 하자마자 정말 몇 년을 구애를 해서 둘이 결혼을 하고 애를 한 4인가 낳으면서 아주 다복하게 잘 지냈어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소위 말하는 어떤 그런 민족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여성이 누가 있을까 할 때 사실은 이제 그 동아일보, 그리고 한국의 여성계, 그리고 김구 같은 민족주의자 그룹에서 함께 뜻을 모아서 사실 유관순 열사는 해방 이후에 많이 이렇게 좀 표상처럼 띄운 인물이에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는 유관순 열사는 전혀 알려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이건 유관순 열사 비하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는 누가 유명했냐? 김마리아라는 인물이에요. 이름 좀 낯설죠? 요즘엔 좀 들어보신 분들도 들어보지 않니? 그래도 그 무서운 눈빛 좀 내이러면 쪼라 MZ가 약간 무서워. 너는 MZ가 아니라 뭐지? 아니 어머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발언해주면 좋다. 이 김마리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알려졌는데, 요게 딱 보면 한국의 여성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세요. 일단은 28 독립선언 주도했고 3.1운동 주도했고,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니까 임시정부 후원회를 조직해서 활동했고, 이 활동을 하다 걸려서 체포가 됐을 때 교도소에서 몸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병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망명을 시도해요. 망명에 성공을 하는데 그 망명 과정이 엄청 화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로 가서 김구와 더불어서 황해도 대의원,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인 거죠. 그래서 황해도를 대표하는 여성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안창호 등과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가서 미국 유학을 하면서 이제 주로 이제 신학 쪽으로 전공을 해서 나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원산의 마르타 윌슨 여자신학원의 교수를 있다가 교회 내에서의 남녀차별을 비판하고 신사참배운동을 거부하는 도중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삶을 거쳐요. 근데 이게 어떤 스타일이냐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똑똑하고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명문대를 나오고 민족애가 넘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공부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여성상. 사실은 이제 이런 상 자체가 유럽에서는 처음부터 정립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남녀차별이나 여성의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생각과 상관없이 이게 이렇게 딱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족의 위기를 돌파하는데 숟가락 하나 더 필요하다. 두 번째, 민족의 위기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
여성들이 똑똑해져야 된다라는 이 민족주의 그룹 내에 합의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도 결혼을 할 적에 아내의 전제 조건이 글을 읽을 줄 아는 여성, 책을 읽는 여성과 나는 결혼하겠다라고 해서 이 여성상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도 1945년 이후 해방된 다음에도 아마 역사를 잘 아시는 분 알겠지만 뭐 누가 있을까요? 박마리아라든지 김마리아랑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박마리아, 뭐 오윤숙, 김활란 등등등 여성들이 종종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여성 엘리트는 별도로 대우를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 나중에 가면 직업적으로 가면 교사, 간호사. 왜냐면 이화학당의 선생님이 교사잖아요. 그리고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일하는 간호사가 여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그 고군만큼은 초기에 남성들의 저항이 없이 쑥 들어왔어요. 그거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사회는 사실은 생각보다 일찍 여성 엘리트들에 대한 대우는 계속 해줬던 거예요. 근데 그게 여성 일반의 문제라든지 남녀의 문화의 문제로 이제 확장이 안 되는 상태다라는 거. 재밌진 않은 거 나도 알아. 괜찮아, 미안해. 이따가 엄마한테 맛있는 사다 그래? 자, 그렇다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얘기 뭐 잘 듣고 계세요? 아니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웃음 들고 얘가 저희의 또 핵심. 자, 잘 이해되고 계시죠? 네. 그 다음 뭐냐면 남자연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요거는 아니고 남자연 같은 경우는 영화 암살 때문에 유명해졌죠. 암살에서 전지현의 모델이다. 그러나 그 얘기는 그냥 감독이 자기의 창작을 이렇게 어떤 비껴가기 위해서 말을 한 거고 거기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모티브만 얻었다? 요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남자연은 별명이 뭐냐면 여걸 남자연 선생이에요. 뭐 김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 진영에서 남자연은 거두예요, 거두. 여기서부터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김구 안청은 알잖아요. 남자연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김마리아, 남자연, 그리고 이제 김규식 선생의 아내로 많이 알려진 김순애 여사,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안창호, 이승만, 김구급으로 유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미 우리의 교육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자연은 사실은 제가 왜 꼭 사실은 한동안은 몇 년간 이분 얘기를 제가 엄청 하고 다녔는데 뭐냐면 이분 저명한 독립운동가인데 독립운동가도 성공을 기준으로 따지나요? 요거 제가 이제 물으려고 많이 해요. 왜냐? 이분 나오듯이 원래는 이분도 되게 보수적인 분이어서 보면 남편 김영주가 쉽게 말하면 의병 싸움에서 죽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해서 지역에서 효부상을 받으셨고 그러다가 친정 아버지 등과 함께 의병 걸기에 또 참여했고 그러니까 이미 이 집안 자체가 좀 유교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혈기 넘치고 저항적인 집안이었는데 그러다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다음에 3.1운동 당시에 이제 활동을 하고 만주로 가서 이제 뭐라고 할 수 있죠? 그 여성 간호사? 그러니까 독립군을 치유하는 현장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만주 일대에서 이렇게 자금을 모아주는 활동을 하다가 이 정도는 안 되겠다 하면서 본인이 직접 행동에 결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 나오지만 조선 총독을 죽여버리겠다. 암살 계획을 세우고 김문거라는 사람으로부터 권총 한 자루와 탄알 8발을 갖고 서울에 잠입을 해요. 요즘 되면 이제 영화 밀정 같은 거 생각나시죠? 암살, 밀정. 그래서 이제 안중근, 윤봉길 이런 것처럼 남자연 여사가 역을 남자연이 실제로 권총을 들고 국내에 잠입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고 실패해요. 다시 돌아간 다음에 실제로 만주사변 1931년에 일본군이 만주를 점령을 하니까 이게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됐거든요. 이걸 조사한다고 리틴 조사단이라는 미국 조사단이 만주 일대를 쭉 이제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때 손가락 2마디를 잘라서 혈서를 쓰고 우리의 어떤 조선의 독립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글을 다 써서 리튼 조사단에 보내려고 했으나 끝내 리튼 조사단과 만날 수 있기를 얻지 못해서 그 편지는 전달이 못 돼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 이후에도 또 이제 만주국 건국 1주년 기념식장에서 일본 고위 관료 암살을 또 시도하기 위해서 폭탄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시도했다가 또 밀정한테 폭로가 돼서 또 실패하세요.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 굉장히 고초를 겪은 다음에 환갑 정도 나이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갖고 있던 재산이 한 200원 정도 있으셨대요. 그래서 그 전 재산을 이제 그 돌아가시면서 자녀들한테 해방이 된 다음에 김구 선생을 만나면 임시정부 주석을 만나면 이 돈을 꼭 기부를 해라 해서 해방 이후에 그 자손이 이제 서울에서 김구를 만나서 그 200원을
줘요. 그래서 이제 일화에 따르면 김구 선생님 그 돈을 받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울었다더라.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남자 선생님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뭐라 했을까, 이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이긴 한데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첫째, 여성이 이 정도로 독립운동을 직접적으로 행동한 사례에서 아주 예외적인 사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윤희순은 직접 행동은 아니었어요. 직접 행동을 보였다라는 데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고, 더 가슴이 아픈 게 뭐냐, 안중근이나 윤봉길은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실패하는 거죠. 암살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어요. 손가락을 한 마디가 아니라 두 마디를 잘랐으나 그 편지를 전달해 주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실패한 사람은, 편지를 전달하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기억할 가치가 없나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사실 정말 냉정히 따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독립운동가,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사실 굉장히 줄서의 우기로 딱 되어 있거든요. 보세요. 제일 유명한 독립운동가 누가 있어요? 김구, 이승만, 이런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직책이 높죠.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임시정부 주석, 그 의열투쟁 했던 사람들 꼽게 되면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등등등으로 가요. 안중근 이토저격, 윤봉길 홍코공원 폭파, 이봉창 천황 암살, 미수, 그 다음은 기억을 못하죠. 제발 이해 공감되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거 굉장히 나쁜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암기적 공부의 바탕 속에서 우리는 독립운동가들조차 1등, 2등, 3등을 순서를 매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는가 생각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워낙 그때 그 시점에 그 일을 했다라는 사람들 위주로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역사를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 남자연의 이 상황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하나 살펴볼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식민지배를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민족주의 여성상이에요. 제가 이해되죠?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 이런 여성들을 길러내려고 노력했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렸고요. 재밌으세요? 네. 재밌는데, 제가 오늘 사실 이렇게 여기 온다고 해서 유튜브 팀하고 같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11시부터 돌아다니면서 정말 계속 먹었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 같다고 해서 팀에서 계속 저를 먹여가지고 지금 아마 올라가다가 제가 한 인천쯤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지 않을까. 자기들이 어떤 방송 욕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자기가 또 먹어야지 이러면서 이성남 빵집인 빵 한 8종류를 다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쓰러질 지경이에요. 그거 먹고 여기 묵국 유명하다고 그랬죠? 그것도 먹고 지금 온 상태여서 힘듭니다. 자, 웃기자고 한번 얘기하는 거고요. 어떻게도 안 하는구나. 큰일 났다. 자, 이게 두 번째, 이거 더 안 알려진 얘기인데요. 이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사람을 키우려고 하는 게 있는데, 반대편으로 뭐가 있냐면, 어찌됐건 일제강점기예요. 일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에요.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군산 같은 경우가 결국은 일본인 지주들이 진출하고 일본 회사들이 진출해서 이렇게 많은 근대 유산을 남기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성사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뭐가 있냐면, 일본의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건너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성 교육의 영향력을 많이 행사를 해요. 실제로. 그 중에 한 분을 이제 갖고 온 건데, 보면 두 명을 갖고 왔구나. 그 오쿠무라 이오코하고 후치사 노에, 아마 다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 이거는 뭐 어지간한 교육에서 배우지 않는 한 거의 안 다루는 사람인데, 한 명씩 말씀드릴게요. 오쿠무라 이오코는 애국부인회라는 걸 창립해서 조선을 손에 넣는 것이 일본의 국시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람은 전라남도 광주에 진출을 했었고, 거기다가 일본 촌 건설을 시도하고 인천과 부산 근방에 양장업을 시도했어요. 이건 뭐냐, 제국주의적 열망을 내면화시킨 일본 여성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부흥을 하려면 조선을 점령해야 되는데, 조선을 점령하는 것은 무엇일까? 조선이라는 자원을 잘 활용을 시켜서 조선 경제를 일본에 종속화시키는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기 오다 보니까 저기 그 차만식의 탕류라는 소설로 이렇게 딱 만들어놨는데, 제가 최근에 그 소설을 되게 재밌게 읽고 있는 상황인데, 안 읽어보셨으면 지금이라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되게 재밌는데, 탕류라는 소설에도 이제 보면은 그대로 등장하는 거지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진출을 하는 건 기본적인 국가 정책인 거고, 그때 많은 일본의 어떤 이주자들이 와서 여기다가 농장을 얻는다라든지 공간을 확보한다라든지 또 이곳에서 장사를 하거나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런 걸 앞장서서 했었던 인물이 이제 그 오쿠무라 이오코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되게 중요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 게 더 중요한데, 후치사 노에는
1905년 조선, 그러니까 을사조약이 맺어진 해죠. 조선시찰단을 동행해서 들어와서 한일 부인의 총무, 총재가 엄비인데 엄비가 누구냐면 저기 그 고종 와이프 명성황후가 이제 죽잖아요. 그때 이제 죽고 나서 엄귀비라고 해서 그 상궁이 사실상 이제 아내처럼 아내가 되는 거죠. 후궁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또 나중에 이게 황후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엄귀비, 엄비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그분이 이제 한일 부인의 총재고 총무가 이제 일본 여성이 된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조일우오죠. 근데 보면 이 우치사 노예 얘기가 되게 재밌는 게 보세요. 한국은 어찌됐건 교육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도 있지만 어찌됐건 인재를 길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때부터 이미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건데 이 후치사 노예는 뭐냐면 사립여학교의 애국교육에 저항을 하면서 일본식 부덕 함양을 표방한 여학교 설립에 전력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인재가 되고 민족애를 기르고 엘리트가 돼서 일본과 싸우자 이런 인재가 아니라 국가정책에 충실히 따르고 그리고 남편이 사회에서 성공하게 해주고 그래서 열심히 교육받은 다음에 자식들을 훌륭한 국가 인재를 길러내는, 그러니까 일본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뭐라고 하죠? 엄마이자 그런 여성. 갑자기 멋있게 말이 안 들어오세요. 그런 걸 하면서 이 사람의 세월 학교가 명신여학교인데 명신여학교가 숙명여대예요. 숙명여대. 그러니까 이제 이건 숙명여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왜냐면 근데 이건 사실 제가 무슨 숙명여대를 공격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니고 숙명여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사실 이게 되게 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숙명여자대학교의 전신이 명신여학교에서 이 여성이 그 학교를 운영하면서 무려 32년간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어찌됐건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교육기관이 어찌됐건 이화여대랑 숙명여대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두 학교의 초기 정체성이 되게 다른 거예요. 대립되는 거죠. 한편에선 스스로 수양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진취적인 사람이 돼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라 라는 축이었다면 반대편에서 그게 아니라 따지지 말고 국가가 말하는 모범적인 사람들아. 여기 제가 일부러 모범이라는 말을 썼는데 모범이라는 단어는 일제가 만든 말이에요. 모범이 뭐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국가 정책에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한국 교육을 생각할 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도 모범생이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비웃어서 이상한데 모범생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되게 엘리트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모범생으로 살아본 아이들은 다 알거든요. 선생님들 눈에 보이는 데서 착하게 지내고 그리고 이제 성적 곧잘 나오고 그리고 사고는 몰래 치되 큰 사고 안 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내 내면에서 나의 정의가 아니라 문제의식이나 저항의식을 들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에 순응하면서 시스템이 주는 것을 받는. 근데 그게 이제 일제히 좋죠. 왜냐면 일본 입장에선 조선이 충실하게 복종하기 원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지속적으로 강조된 용어가 모범생, 모범학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지금도 쓰고 있는 단어예요.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었다는 것도 하나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무슨 얘기냐면 두 사건이 충돌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야기고 이야기는 아이들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미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시다시피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같은 게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조금 전까지 했었던 얘기는 다 진짜 냉정히 말하면 상류층까지는 아니더라도 신교육을 받는 여성들의 이야기, 기독교 신자들 주요 이야기, 엘리트 여성들 이야기예요. 근데 절대 다수의 여성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제가 직설적으로 물어볼게요. 일제강점기 때 남성만 노동했을 것 같으세요? 여성도 노동했을 것 같으세요? 여성도 노동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 여성은 노동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논일은 남자가 하는 거니까. 근데 논일을 남자가 할 때 세참 갖다 주고 반일하고 잠업하고 다 여성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성도 노동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 워낙 나라의 생산력이 떨어지게 되고 국가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고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렇게 잘 살려줄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상당수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기녀가 되어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시스템화가 돼 있었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가서 계속 최적된 문제를 일으킨다는 측면들도 있었다는 것도 요즘도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거 자세히 보면서 민망해서. 자,
그래서 근데 좀 다른 게 너무 커서 그 정도만 하고요. 이제 두 가지 얘기 드릴게요. 그다음 뭐냐, 요게 여기서 일어나는 건데, 제가 오늘 여기 이영춘 가고 갔다 왔어요. 이거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안에도 들어가 보고, 항상 이제 오면 이제 좀 왜 떨어져서 못 가봤는데 오늘 가서 되게 행복하고 뿌듯했었는데, 이제 보시면 일제 농촌 정책인데, 이게 항상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3년 점령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3년을 점령한 게 아니라 30년을 점령했잖아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었다는 것은 일본이 원하는 대로 우리나라를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런 거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 막 때리고 괴롭히고 이런 상상만 하는데, 나름대로 식민지를 운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운영을 해서 장기적으로 고열을 뽑아 먹어야 잖아요. 한 번에 먹고 다 끝내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와서 여러 가지 영향력들을 행사하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농촌 정책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러일 전쟁 이후부터는 일본이 길을 열어가지고 상당수의 많은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농장을 운영을 하는 단계를 돼서 그곳에서 많은 소작인들이 노동을 하게 되는 모습들, 이런 게 이제 채만식에 그렇게 이제 많이 나온다는 게 하나 있는 거고요. 오늘 이 얘기는 좀까지 시간이 많이 못하게 됐는데, 그리고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인데, 자 보세요. 일제시대 노동정책인데 1920년대가 되면서 경공업이라는 게 발전하기 시작해요. 원래 일본의 계획은 일본이 공업 생산국이고 조선은 농업 생산 기지였었어요. 근데 이미 이 속도가 빠르게 변하고 발전되니까 이렇게 가지 말고 일본 내로는 포화 상태가 되니까 일본 내에 있는 대기업들과 재벌이 조선을 투자해서 조선도 일정 정도 공업지대를 만들자 라고 하면서 조선에도 경공업지대가 생성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나라 1960년대를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가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남자 일자리 별로 없었어요. 남자 일자리 주로 농촌에 있었던 거고, 여성 일자리가 오히려 더 많았었던 때가 있어요. 왜냐? 경공업, 신발 만들고, 뭐 라디오 조립하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손으로 만드는, 똑같아요. 처음에 20년대 때 일본의 이 노동정책은 경공업 산업 위주의 개발이기 때문에 여성 노동력이 대거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우리가 마치 여성들은 일하지 않았다, 여성은 가상을 봤다, 이 말은 전혀 틀린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거예요. 현실에선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일을 하는데 관념에선 여성이 남성과 똑같이 일을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경제정선이나 김홍도가 그린 산수화를 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그런 그림에 보이는 그 농부들은 되게 아름답게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사람은 정말 막 허리가 부러질 것처럼 막 농사를 지으면서 너무 힘들고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건데 무슨 얘기냐? 봐봐요. 노동은 남성이 하는 거다. 남자가 더 힘든 일을 한다.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이 시대 때. 그런데 현실에서 여성들이 돈을 벌어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배우냐면, 조선인 노동자와 일본인 노동자 중에 누가 임금을 더 많이 받죠? 일본인 노동자가 더 많이 받죠. 노동시간은 누가 더 길어요? 조선인 노동자가 길죠. 이건 다 알아요. 여기까지 학교에서 가르쳐줘요. 근데 그 다음 얘기를 안 배웠죠. 지금 이 이야기는 정확히 말하면 일본인 남성 노동자와 조선인 남성 노동자만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일본인 남성 노동자의 노동 임금을 100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조선인 남성 노동자가 얼추 평균 잡아서 70에서 80 정도를 받았어요. 한 70 정도 받았다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뭐가 있죠? 조선인 여성 성인 노동자가 있겠죠? 이 사람은 50% 정도를 받았어요. 왜냐면 여성이니까. 그럼 일단 여기서 보면 일본인 남성 성인 노동자의 2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조선인 유소년 노동자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 이때는 사실은 학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잘 태어난 거야 지금. 한 초등학교, 한 10대살만 돼도 일하러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또 남녀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인 유소년 남성 노동자가 한 30 정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조선인 여성 어린 노동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가 한 15에서 10을 받았어요. 근데 요건 이제 안 배우는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 역사교육이란 건 민족 대 민족만 비교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같은 민족 구성원이지만 남성 노동자, 여성 노동자, 유소년 남성, 유소년 여성 안에서 임금 격차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상 조선에서 그 당시 여성으로 태어나서 노동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삶의 고초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조정래 장편 소설이라든지 뭐 이런 소설들 같은 거 60, 70년대 때 그 여공 이야기 꽤 유명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그 평화시장 같은데 그 지방의 소녀들이 올라가서 여공으로 고생하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미 이때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워낙 역사를 교육할 땐 여성 이야기도 안 하지만 노동 이야기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역사 교과서 보면 충격적인 게 뭐냐면 한국 고등학교 교과서가 한 6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 600페이지에서 북한 이야기가 2페이지 나와요. 이것도 정말 적게 나오는 거잖아요. 남북관계 생각하면 2페이지 나오는데 노동 이야기가 1페이지 나오고 여성 이야기가 뜨문뜨문 나오는데 그것도 1페이지 반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나치게 우리나라 역사가 좀 편향된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들도 우리가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37분이야. 자, 저항했던 사람들 이야기 중에 좀 재밌는 요거는 사실은 저기 일설에 따르면 이번 한산을 만든 김한민 감독이 이분을 주제로 영화를 또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올해 노래한 끝내고 내년부터 뭐 독립운동 3부작 나중에 그래서 이 다룬다고 하는데 권기욱이라는 여성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죠. 이 권기욱이라는 여성도 김마리아랑 비슷한 여성이에요. 근데 이 여성은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이분도 똑같이 만세운동하고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 지원하죠. 근데 제가 권기욱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권기욱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본인 개인적인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뭐냐면 파일럿이 되고 싶은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싶은 거죠. 좀 옛날 이미 너무 오래된 영화에서 기억 못 하시겠지만 고 장진영 씨가 나왔었던 청년이라는 작품이 있었죠. 그 여성은 사실 이렇게 좀 친일적 행보를 보였다 해서 그때 좀 말이 많았거든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1920년에 교도소에서 추록되고 나온 다음에 몸이 좀 건강해졌을 때 난 죽어서 빼라도 이렇게 못 산다 라고 해서 그럼 망명을 해야 되겠다. 목숨을 건 망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제 군산도 그렇지만 이렇게 서해 쪽을 왕래하는 큰 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평양이나 뭐 여기 목포, 군산 이런 데 많았는데 그 큰 배를 타기 위해서 목선이 앞에 둥둥 떠다니는데 목선 하나를 구해서 그걸 몰고 간 거예요. 그래서 목선을 타고 가서 큰 배에 붙어서 기어 올라가서 몰래 밀항에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상하이까지 가서 상하이에 나와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숭의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숭의학교 출신이었었던 그 아까 말했었던 김규식의 아내로 알려졌지만 사실 김순애 여사가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김순애 여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김순애 여사가 만난 다음에 야 너가 왔구나 대단하다 하면서 추천장을 써줘요. 그래서 그 추천장을 받고 다시 임시정부 사람들을 만나고 임시정부 인사들이 야 또 새로운 용맹한 여성 투사가 나왔다 하면서 추천장을 또 써줘서 여기 나오듯이 23년에 운남성 아시죠? 저 중국에 가서 남부 쪽, 이제 그 구이저우성 그쪽, 그래서 운남 육군 항공학교 1기생으로 입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항공 파일럿이 되는데 성공을 해요. 근데 이 당시에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래서 25년에는 펑이샹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군벌이 있어요.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중국을 좌지우지하던 지배자인데 이 사람 쪽 공군에서 복무를 하다가 결국 이제 그 국민당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공군이 많잖아요 나라별로. 근데 이때는 중국은 쉽게 말하면 육군밖에 없을 때예요. 중국 육군이 다 합쳐서 한 300만에서 500만 정도 될 때 공군 파일럿이 한 150명밖에 없을 거예요. 비행기는 한 3, 40대 어느 정도 없는지 알겠죠. 근데 그때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는 식민지니까 활동을 할 수 없고 파일럿으로 활동을 하려면 일본에 가서 뭐 비행기를 몰거나 그게 아니면 이제 중국 국민당 공군이 되는 수밖에 없는데 그때 중국 국민당, 그러니까 중국 정부죠. 중국 정부 공군의 파일럿 중에 조선인이 무려 3명 있었어요. 3명 있었어요. 그 중에 2명은 남자였고 1명은 여자, 권기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말 그대로 이제 중국의 해방이 우리 민족의 해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국민당의 북벌에 참여하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중국 공군에서 10년간 복무한 다음에 40년대가 되면 그 충칭 임시정부에 가서 임시정부 공군주비위원회,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독립을 위해서 공군을 창설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그 위원회에서 그 당시 또 다른 파일럿이었던 남자 최영덕과 함께 운영하다가 하지만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해방을 맞이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만 보면 되게 멋지죠. 이거 영화 나오면 반드시 흥행할 것이라고 흥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88년까지 사셨어요. 되게 오래 사셨어요. 문제 뭐냐?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극적인 거잖아요. 자신의 꿈과
자신의 민족애를 한꺼번에 이뤄내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과 나라를 위한 독립운동을 같이 엮고 간 정말 희귀한 사례예요. 희귀한 사례인데 인상적인 게 뭐냐면 남자로서는 최영도, 여자로서는 권기옥이었는데 해방 이후에 한국 대한민국 공군이 만들어지잖아요. 최영덕은 대한민국 공군 참모총장을 역임해요. 근데 권기옥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한국 대한민국 공군 자문위원회 위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둘 다 역전의 용사로서,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할 때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군대가 굉장히 과거에 만주군이나 일본군 출신들이 많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실인데 당대의 만주군 출신이나 일본군 출신들 군인들도 죄책감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 광복군을 많이 끌어들이고 광복군을 대우해주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실제로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 남성으로 불굴의 역전의 용사였었던 최영덕은 공군 참모총장까지 시켰는데, 사실 권기옥이 여기다 제가 써놓지는 않았지만 국민 이때 참전해서 실제로 이 당시 몇천 시간을 운행하면서 중국 최고의 파일럿의 경력을 쌓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문위원처럼 있다가 그냥 슬그머니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어떤 인재를 대하는 태도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더 고민 많이 해봐야 될 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아직은 해방 이후에 이분이 어떻게까지 디테일을 해서 잘 모르는데 조금 더 많이 보면서 왜 우리 사회가 이런 뛰어난, 특히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인재상인데 인재상을 활용하지 않았을까? 사실 그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전형적인 남녀차별. 그리고 어떤 높은 고위직은 다 남자가 해야 되고 남자가 잘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믿음, 이런 게 다 그대로 연결된 모습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극적인 모습이고요.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뒤에 날만 하고 있는데 시간이 뭐 미친듯이 가서 쓰러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얘기도 해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엘리트 얘기를 했더라면 낮은 지역의 얘기를 하나 또 해드리려고 하는데, 형평운동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좀 학교에 나와요. 그 한능검 같은 공부하면 외우기 시키는데, 형평운동은 뭐냐면 여러분 백정 아시죠? 백정 차별운동. 그러니까 백정 차별을 개선하고 싶어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차별이 심했으니까. 백정만,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백정은 하얀색 옷이 아니라 검은색 옷을 입어야 되고, 백정만 쓰는 갓이 정해져 있었고, 동네에 백정 할아버지한테도 동네 꼬마가 반말했어요.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건 드라마 미스 선샤인에서 지역 양민들이 배우 이름 생각나. 유인석이 엄마 아빠를 때려 죽인 장면들 있죠. 그게 잘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거기서 정말 감동했었어요. 우리나라 드라마가 이제 이런 걸 다루시는구나. 그래서 유인석이 거기서 이제 완전 친일파로 변질하는 걸 딱 묘사했는데, 백정은 사람이 아니에요. 백정은 정말 도축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차별을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권 운동을 하는데, 백정을 차별하니 백정 여성들은 더 차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별의 차별 구조였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보면 1928년이 되면 이 형평운동에서 정기총회에 여성들이 공식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 29년이 되면 충남과 전북에서 여성 대표 20여 명이 여성 형평사, 여성 백정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해요. 근데 인상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회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남녀차별 문제가 화두가 된 건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근데 공교롭게도 가장 차별이 심했었던 바로 그곳에서 이미 1920년대 때부터 목소리를 냈던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것들. 근데 지금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형평운동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건 인권운동이거든요. 민족운동이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이 형평사는 철저히 이익단체로 가요. 그러니까 이익단체란 말이 뭐냐면 민족운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라 백정 인권 개선과 백정의 이 어떤 도축업자로서의 권익운동으로 가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형평운동은 민족운동으로 발전했다고 써있어요. 명백한 역사 왜곡인데 그걸 모든 역사학자들이 다 알고 있는데 아무도 안 고쳐요. 왜 아무도 안 고치냐? 현재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는 모든 걸 다 민족운동으로만 해석을 해야만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체는 그쪽으로 아예 흘러가지 않아요. 흘러가지 않고 이 단체 내에서 이런 어떤 여성 이야기들도 사실 제일 처음 나왔고, 이 단체에서 일본 브라쿠민이라고 해서 이번에 그 뭐죠? 빠칭코 드라마 엄청 떴잖아요. 빠칭코에서 그 조선인들이 막 가는 데가 일본 브라민들이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 차별받는 브라쿠민들과 형평사원들이 연대투쟁도 막 하고 있었어요. 이런 건 사실 현재까지 학교에서 전혀 배우고 있진 않은 상태예요.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운동이 시작이 됐던 계기는 이제 그 장지필이라는 그 백정 출신도 있지만 강상우라고 해서 양반인데 이 문제를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서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서 이 운동을
밀어줬던 사람이 있거든요. 전주 사람, 전주가 아니라 진주 사람이에요. 근데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진주에 가면 강성호 무덤 길이지도 않았고 아무런 표지판도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은 전주에 가면 이 사람을 좀, 진주에 가면 이 사람 소개도 좀 하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좀 먼 얘기죠. 지금 요즘에 인권 이슈를 생각한다면 협평운동은 사실 되게 복잡성을 띠고 있고 최근의 이슈랑 맞닿는 부분이거든요. 좀 많이 얘기가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도 막 보면 모여서 막 회의하면 일반 양이들이 와서 니들이 무슨 사람이야 이러면서 막 그 권위 행사장에서 폭력 행사도 하고 그런 일들도 막 있고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강주룡입니다. 그 아까도 말했지만 20년대 때가 되면 그 여성들이 노동자가 많이 되잖아요. 가장 공장이 많았던 데는 평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31년에 평양 평원고무공장에서 아사동맹 파업을 주도했다는데 이제 저도 못 가봤죠. 못 가봤는데 평양에 가면 이제 평양성 고구려가 만든 때부터 만들어진 성이 있고 을미일대라고 하는 을미일대 얘기하는데 갑자기 평양 냉면이 생각나서 갑자기 뜨끔했는데 이게 참 이게 문제죠. 근데 이제 10m 높이 아주 큰 축대 막루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지금 보다 보면 이제 고공농성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고공농성을 했던 사람이 바로 강주룡이에요. 근데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이게 그때 찍은 신문 사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10m 위에 요 사진은 10m 위에 올라가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올라가 있는 모습을 찍은 거고 그 얼굴만 남겨져 있는 건데 기사가 몇 개 없어요. 이 파업을 통해서 여기서는 그 금액을 임금을 내리려는 걸 막아냈어요. 문제 뭐냐? 그래서 이게 되게 화제가 돼서 강주룡을 사람들이 막 뛰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종의 블랙리스트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 그가 평양 일대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요. 근데 앞뒤의 스토리가 지금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는 이걸 정말 어마어마한 연구를 해서 나올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여튼 스토리에 현재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이 가족 전체가 원래 이제 만주 쪽에 독립군에 출신됐다가 아버지랑 남편이 이제 뭐 독립운동하다가 죽고 이제 홀로 내려와서 여기서 노동을 하다가 이 운동에 참여를 한 다음에 이 파업에선 영웅이 됐는데 블랙리스트가 돼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양의 빈민굴로 들어가서 굶어 죽었다 라는 게 현재 남아있는 기록이에요. 근데 그 외에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사람을 바탕으로 소설도 있고 한데 그건 완전히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된 거고 이런 걸 보면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의 기대가 커지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김마리아, 뭐 있을까요? 권기호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스토리고 왜 그동안 나쁜 얘기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깊어지는 주제가 딱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맞아. 그때도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됐었고 그때도 노동 현장이라는 것은 참 힘들었고 그때 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보다는. 그리고 그때 그곳에서 소리라도 냈었던 사람들은 그때 그 순간에서 뭔가를 이뤄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런 꼴을 당하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사실 좀 심각해지고 진지해져가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제 우리 역사의 고민 속에 들어와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아직은 제대로 들어와 있지는 못하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 다음 막 미친듯이 하고 있거든요. 잘 듣고 계시죠? 네. 재밌으세요? 네. 좀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죠? 제가 원래 그래요. 그리고 항상 눈의 모든 곳에 강연해서 얘기한 거지만 저 이제 방송에서 많이 보시는데 방송에서 볼 때는 되게 재밌었는데 애가 생각보다 재미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눈에 얘기지만 편집이 안 돼요 여기서는. 그리고 효과음도 없고요. 제 옆에 전현무나 뭐 이런 애들 좀 있으면 제가 티키타카를 하겠는데 그 재미없는 단일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 다 얘기해도 안 돼요. 그리고 또 오늘 스토리는 중간에 뭐 이렇게 껴넣기가 굉장히 어려운 좀 진지한 주제여서 조금 더 그렇다는 변명을 항상 강연 때는 하고 다니더라고요. 네. 자, 이거는 제주 해녀 항일운동인데 제주도 좋잖아요. 군산와서 제주도 좋다고 하는데 아무튼 군산이 더 좋고 뭔 소리야. 제주도 하면 해녀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사실 이제 저도 이게 되게 마음에 이게 이런 건데 아까도 여권 통문 보면 너무 만화적이고 순정만화 같은 영상을 그려놨잖아요. 지금 이것도 제주 해녀 항일 기념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보시면 해녀의 몸이 아니에요. 이게 뭐 비너스 같은 그냥 이렇게 그죠? 근데 너무 그렇게 만들기 묘하게 애매하게 만들어놨는데 해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사진으로라도. 해녀들은 어깨 딱 벌어지고 몸이 단단하고 이렇게 몸이 두꺼워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물길에서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파도를 상대하면서 그 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비너스나 어떤 굉장히 에로스한 장면에서 여성의 몸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념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너무나 요즘으로 말하면 젠더적 감수성이 없는
사태를 다양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건데,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참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과 다르게 제주도는 이렇게 해촌 그리고 이제 산촌, 반촌이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해촌은 바닷가, 그리고 산촌은 좀 이렇게 중간산 지역.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어려우시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해촌은 이제 애월, 중문 이런 데 생각하시면 되고요. 산촌은 저기 이시돌, 목장 뭐 이런 데 가시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관광지 생각하시면 되고, 반촌은 그 중에 이제 농사짓기 좋은 데를 얘기하는, 양반들 사는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해촌이 제일 못 살았어요. 왜냐면 해촌은 쉽게 말하면 어업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너무나 전복사고가 심하니까 남자들도 많이 죽고 굉장히 힘든데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성들이 이제 직접 물질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올 수밖에 없게 되고, 여성들이 독립적으로 많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게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촌에는 여성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독립적인 생활 단위를 많이 유지했고, 그들만의 원칙과 룰도 다 있어요. 그 방식대로 살았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딱 와보니까 제주도에도 해녀가 있고 부산에도 해녀가 있어요. 일부적인 해녀가 있는데, 물질하는 게 보통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본도 해녀가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게 정확한 표현은 잠여가 맞아요. 근데 잠수하는데 잠여라고 하는데 이게 발음이 이게 너무 좀 이게 조금 이게 세게 하면 제가 활동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잠여라고 하는데 그냥 지금 해녀라고 하는 게 좀 순화되게 해서 쓰게 되는데, 큐슈일 때도 해녀가 많았어요. 근데 뭐냐, 한번 해보니까 큐슈 여성 해녀들이 우리나라 해녀랑 비교가 안 돼요. 우리나라 해녀들이 훨씬 오래 들어가고 훨씬 많이 있다고 훨씬 잘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해녀들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큐슈, 오사카, 블라디보스토크, 천진 등등등 동아시아 일대 해산물이 잘 나는 곳은 다 가서 엄청 채취했었어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갑자기 자부심이 높죠. 우리는 어렸을 때 뭔가 이기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일을 잘하는 건데 그만큼 억척스럽게 버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제주도에서 여성들이 사는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자맥질을 감당하는 힘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일본 상인들이 왜 이 여성들을 썼냐? 단가가 쌌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여성들은 노동법이란 일본 노동법이 있으니까 일본 노동법이 우리나라에 적용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여성들, 그것도 큐슈에 있었던 얘기는 뭐냐면 일본에서 제일 못 사는 데가 큐슈예요. 지금은 큐슈 하면 가면 백분이 뭐 하우스텐버거니 관광지로 유명하잖아요. 관광지로 유명한 이야기 뭐냐? 그전에는 먹고 살 게 없었다는 거예요. 외구의 90%가 다 큐슈 외구들이에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일본도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 해녀들이 가서 이렇게 활동했다는 건 싼 맛에 쓴 거예요. 싼 맛에 쓰는데 한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의식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31년, 32년 사이에 연간 17,000여 명이 무려 집회를 238회를 열면서 저 어마어마한 투쟁을 하면서 이제 임금 인상이라든지 근로 조건을 확보하는 사건들인데, 이거는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주 해녀 노동운동이에요. 여기는 항일적 성격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항일이 되겠죠. 왜냐면 이런 모든 저항이라는 것이 일본 제국주의 체제와 싸우는 거니까 궁극적으로 당연히 항일이지만, 당시에 이 여성들의 투쟁의 본질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해녀 항일운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근데 가장 인상적인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노동쟁이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게 인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 차례 노동쟁이들이 있긴 있어요. 뭐 암태소 소작쟁이라든지 여러 차례 원산 노동자 총파업 같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지속적이고 가장 장기적이고 가장 집요하게 끝까지 싸우면서 일본을 스트레스 받게 했었던 운동. 그건 사실 물론 3.1운동 같은 거족적 민족운동도 있지만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이건 우리가 사실 좀 더 과감하게 해석하고 교과서에 많이 넣고 많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 여기까지는 할 수가 없네요. 요 얘기만 하고 마무리를 칠게요. 뭐가 있냐면, 이거 제가 예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방송을 처음 나왔었을 때, 어쩌다 그러는 방송 제가 처음 등장했을 때 했던 얘기인데, 그 한국 광복군 아시죠? 임시정부 사는 광복군에 여자 광복군들이 있었어요. 한 10% 정도 있었다고 하니까 한 30-4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되게 신기했죠. 왜냐면 아니 여성이 어찌됐건 직접 광복군이 돼서 싸운다는 게 참 신기했었어요. 근데 보면 여기 나오지만 이 사람이 지복영이라고, 이 사람의 아버지는 지청천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청천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대표적인 그러니까 3대 인물, 그러니까 저기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근데 우리 앞에 두 명만 기억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청춘이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이에요. 그분의 따님이세요. 따님인데 소령으로 예편하셨죠. 근데 보면 이 사람 남긴 회고를 보면 임시정부 헌법이 빈부와 신분의 귀천을 구별하지 않고 특히 남녀평등을 강조하는 데 자극받아서 일조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와요. 당시 여군에 대한 대접도 좋아서 월급도 중국돈 5원으로 남녀들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3.1운동의 여파 속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잖아요. 정부가 만들어지려면 정부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헌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책에도 헌법 얘기 나옵니다. 친절한 저쪽 뒤에 저랑 같이 했던 에디터가 와 있어서 책 공부를 안 해주면 저 친구 화를 내요. 그래서 그럼 타임에 이러면서 제 책 재홍보하는 거예요. 왜냐면 헌법을 만들 수밖에 없죠. 왜냐면 헌법에 근거해서 임시정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헌법 3조를 보면 1조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한다. 3조에 뭐라고 나오냐?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 신분, 그리고 경제적인 격차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인상적인 게 남녀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0년 임시정부로 가서 여기서 대한민국 건국강령이라는 걸 발표할 때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남성과 여성은 절대 평등하다. 이렇게 딱 명문을 넣어요.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지향한 가치예요. 3.1운동 여파 속에서. 그리고 그 가치를 1919년부터 40년까지 계속 지켜온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말로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정말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모습들.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김구 선생이 주석이잖아요. 그러면 임시정부 가족에서 애가 나오면 아들이 나오는 것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문화에 그게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좀 변화의 노력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 오광심이라는 아주 저명한 여성 독립운동가인데 이 사람 뭐라고 하냐, 광복군은 남자의 전물이 아닙니다. 쭉 얘기하면서 보세요. 총과 폭탄을 들고 전선에 뛰어나가서 우리 여성의 피가 압록 두만강 연안에 흘리며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다음 이거 꼭 빠져있네. 밑에 나오구나. 이 선열 위에 민족의 자유화가 피고 여성의 평등 열매를 맺게 합시다. 오광시가 뭘 얘기하면 이중혁명이에요. 1차적으로는 조선의 독립, 2차적으로는 남녀의 평등한 사회,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강의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핵심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우리는 여성의 목소리를 만들어 왔었던 거고, 생각보다 굉장히 요즘 말로 표현하면 굉장히 진보적이고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여성의 자기 목소리라는 것이 엘리트 여성들의 고상한 운동의 모습들도 있고, 특히 최근에 가장 인기 좋은 건 누구예요? 나혜석 같은 사람 인기 좋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 일제강점기 때 여성사를 공부하다 보면 아주 구체적인 노동운동 속에서, 그 일상의 현장 속에서 여성에 대한 고민들이 강렬했다는 것이 한 축을 있고, 또 반대편에서 우리가 굉장히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역사의 아주 중요한 보폭 중의 하나인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때부터 해산될 때까지 그 강령의 세 손가락 안에 중요시 여겼던 게 남녀평등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선 최근에 와서 미투니 뭐냐 하면서 이 이슈가 커졌고, 그 커진 과정 속에서 뜻하지 않는 부작용이나 갈등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미 100년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아닌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왜냐면 여성사적으로 보게 되면 조선이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잖아요. 근데 새롭게 들어온 일본은 더 권위적인 나라예요. 왜냐면 일본은 에도마쿠나 이럴 때 보면 너무나 무사 중심의 남성 중심의 사회가 조선보다 심하거든요. 그런 이 두 가지 억압성을 겪게 되는 사회를 갖기 때문에 반대급부도 되게 센 거죠. 우리가 세울 새로운 나라라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남자와 여성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다, 이 가치인데, 이게 사실은 지난 수십 년간의 격동의 한국 현대사 속에서 망실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기록을 찾아보고 해보니까 그렇다고 이야기하기엔 너무나 뜨거운 열망이 있었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미래 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 훌륭하다 이런 방식도 있겠지만 조금 더 보폭을 넓혀서 생활의 문제, 노동의 문제, 그리고 어떤 이런 인권의 문제, 일상의 문제를 좀 가다 보면 우리 역사 공부가 조금 더 풍요롭고 좀 더 가치 있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막연하게 텔레비 틀어놓고 감동받았어요, 혹은 저 자식 나쁜 놈, 이런 어떤, 제가 좀 대충 누구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떤 그 두 가지 감수성, 근대사로 들어가면 이제 감동하고 현대사로 들어오면 나쁜 독재자, 이런 감정만 있는데 좀 다양한 감정을 가지면서 나도 역사의 구성원으로서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사라고 해서 꼭 여성만 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 그런 어떤 각도를 바꿈으로 우리가 좀 다양하고 즐겁게 역사를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친절한 한국사를 지금 많이 들고 계신데, 이 친절한 한국사도 이제 그런 친절함을 안내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두 분 정도. 네.
사실은 예전에도 몇 번 왔었는데 이제 올 때마다 지금 일정 때문에 이렇게 파편적으로 끊어서 오다 보니까 전체를 많이 조망을 못해서 지금 제가 딱 평가하기는 조심스럽긴 한데 그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래 이게 일제강점기 식민지 유산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뭐죠? 경복궁 앞에 조선총독부 건물을 폭파를 하면서 사실 그게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인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걸 부실 때 뭐 절대 다수가 다 좋아했고 저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나쁘다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거를 무조건 이런 식으로 가면 일제강점기 때는 다 우리 역사 아니? 이런 반론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고민과 수기를 거듭한 끝에 어떤 부분은 철거할 수도 있지만 일제강점기 식민지 유산이 아니라 근현대 유산으로 보존을 해서 활용을 하자라고 하는 거 많이 바뀌었죠. 근데 그 부분에서는 어찌됐건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 군산이 서울은 좀 자원이 다르잖아요. 이거 뭐 제가 서울에 내려왔다고 뭐 서울을 높이 보는 게 아니라 여튼간에 이게 막 수백 년이 있는데 서울은 조금 자원의 형태 다른 거고 서울을 제외하고 봤었을 때는 군산이 가장 잘하고 있는 지역인 건 맞아요. 그건 좀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기 진해나 이런 데 가봤었을 때도 장옥, 정옥 같은 그 일제강점기 때 것들이 너무 파괴가 돼서 간판만 만들어놨지 모양새를 만들어 놓지도 못했고 유사 건물로 펜션이나 카페 같은 걸 이렇게 응용한 것도 거의 없고 여기보다 밀집도가 높은 관광거리로서 성공은 전주한옥마을이 더 좋은데 전주한옥마을은 사실은 한옥 입구 가서 이렇게 먹는 거 먹고 끝나게 된 거죠. 근데 여기 거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양림동, 광주 양림동도 이렇게 좀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도 아직 되게 멀었고 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군산 근현대사 마을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우리나라 내에서는. 근데 이제 거기서 앞으로 어떤 컨텐츠를 넣고 어떤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어 가느냐가 큰 문제죠. 그래서 제가 어찌됐건 저도 이제 여기 오니까 이런 거 이제 기회가 될 때 그때 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한 2, 3주 전부터 채만식 책 사가지고 막 보고 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채만식 하면 고등학교 때 패러그래프로 배우고 막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막 풍자, 근데 뭐 친명이 어쩌고 막 이렇게 외우다가 정말 솔직히 말해서 처음 채만식의 책을 진지하게 읽는데 너무 재밌고 너무 스토리텔링이 강하고 그 안에서 보여주는 그 뭐라고 할 수 있지? 군산과 옛날에 이제 군산하면 옥구나 이런 데 다 포함이 되니까 그 일대 그 특유의 이야기들이 많이 살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기본적인 저는 하드웨어 질서는 물론 앞으로 더 잘하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학예 3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예산 대비 디테일한 전문가들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제 뉴스 보니까 김해에서 고인돌 세축한 사건 아시죠? 예, 그래서 촬영해서 고인돌을 보존하겠다고 하면서 그 고인돌을 다 뽑아다가 전기 이걸 다 닦으면서 고인돌을 그냥 돌덩이로 만들어버리는 사건인데 그게 왜 그러냐? 전국적으로 강조를 하지만 예산 사업의 범위는 다른 데로 쓰여지고 실제로 학예사 같은 경우 한 명씩밖에 없고 진급도 잘 안 돼요. 되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개선은 되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 세팅이나 기초 자산은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풀고 들어가야 될 핵심적인 길은 뭐냐면 저는 예를 들면 채만식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곳이 갖고 있는 문학적 가치와의 풀어낸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가다 보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금강하고 이어지고 호남평야, 김제평야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이 보이고 바다긴 한데 그런 바다가 이렇게 뻘넓고 독특한 또 만경강의 바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요소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요소가 어떤 가치로 자리 잡는 데는 굉장히 많은 좀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더 관심 갖고요. 일단 책을 다 못 읽어서 다 읽고 좀 더 많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네. 또 뭐 있어요? 궁금하신 거? 됐나요? 네, 바로 시겠습니다.